이제 이거 내신경이 왔습니다. 지금 내신경이 왔고 이제 12월달로 접어드셔서 여러분 응찰 좀 많이 받거든요. 이거 너무 로봇 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있는 나한테 어떻게 보려고? 나도 책도 좀 쓰고요. 아이고. 자, 저번에 우리가 배설 파트를 좀 했었는데 배설 파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식물계획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신 주간인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내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저기 세물 파트가 어디죠? 저기 소화순환 파트인가요? 몰라요. 세물 안 들어가요? 저희 그거 배설과 순환 들어갑니다. 배설과 배설 집중이죠? 배설에 뭐 배설은 여기 소화순환 파트야 뭐. 예. 육수로. 괜찮으세요? 로얄 다이어트. 아유 빨리 이렇게. 자, 저는 우리 배설했었는데 배설 뒤에 좀 붙여서 좀 설명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장투석. 자, 신장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를 보통 우리는 신부전증이라고 해요. 신부전증.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풍파를 뜻하는 것이고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를 바로 신부전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신부전증을 앓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을 앓았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부전증을 앓게 되겠죠.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게 되면 체외로 빠져나가는 부담이 너무 많게 되죠. 그래서 제흡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제흡성이 많아지게 될 경우는 신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번아웃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로해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포도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요소도 걸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신장이 제기를 못하게 되는 환자를 바로 신부전증 환자라고 부르고 이 신부전증 환자들은 요소를 제대로 걸리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 요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체내에 물론 이제 독성이 적습니다만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이 요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생명의 위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좀 위해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풍파를 걸러내줘요. 그래서 신장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던 요소를 걸러내주는 그런 장치를 바로 신장투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신장투석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좀 단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저번에 잠깐 지난한 말로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액이라고 한다면 용액은 모두 세 종류가 있어요. 참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혼탁액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 속에 뭔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그 섞여 있는 용질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를 있나요. 그래서 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섞여 있는 물에 섞여 있는 용질이 참 용질인 경우.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용질이 섞여 있을 경우 참 용액이라고 부르고요.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용질이 콜로이드 입자일 때를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해요. 혼탁액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분산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등치가 큰 입자들이 물에 섞여 있을 때 걔네를 바로 분산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참 용질, 콜로이드 입자, 그다음 분산지는 정확하게 딱 어떤 금을 딱 꺼서 이 이하는 뭐고 이 이하는 뭐 이렇게 딱 금을 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cm 경우에 따라서 10의 9승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가 이 정도 크기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입자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cm보다 더 입자가 작았을 때 걔는 우리는 참 용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분산지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 cm보다 더 입자가 클 때 걔를 바로 분산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얘네는 녹았다 표현해. 얘네는 섞였다 표현해. 얘는 애매모호해. 노보다는 섞여다면 애매모호해.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참 용액은 눈에 안 보여. 녹은 다음에. 그래서 그냥 투명해. 얘는
섞여 있으니까 불투명해요. 또 흙탕물 같은 것이 대표가 되겠죠. 얘는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를 우리 바로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참 용질, 콜로이드 입자, 분산질의 대표인 예가 뭐가 있냐면 참 용질은 뭐 소금이라든가 NaCl이죠. 염화나트륨이라든가 또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참 용질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지라고 하는 흙탕물을 구성하고 있는 흙 이런 것들이 바로 분산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는 요거와 요거의 사이, 그러니까 뭐 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콜로이드 입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좀 정리하고요. 그냥 안 나오는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먼지, 단백질 이런 것들 바로 콜로이드 입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요간다 표현하고 얘는 섞였다, 얘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입자가 물에 섞여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설명했듯이 참 용액,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 혼탁에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걸 거란 말이야. 이제 필터링을 할 거야. 필터링을 하려면 만약에 내가 분산질 필터링을 하려면 분산질이 통과하지 못하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산질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름종을 이용해요. 그래서 거름종을 통과시키려면 단백질이나 지질 이런 건 다 통과해요. 흙은 이제 걸러지겠지? 그 다음에 요거 참 용액에서 참 용질, 그러니까 NaCl이나 설탕 이런 걸 걸러내고 싶어. 그럼 이제 반투과성 막이라 불러요. 반투막을 이용하게 되면 얘네는 걸러져요. 물만 빠지게 되겠지. 그러면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요거는 통과하지 못해요. 얘는 통과할 수 있어. 그런 작은 구멍 뚫려 있는 막인데 그런 막을 바로 투성막이라고 투성막이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성막을 이용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내는 것을 바로 투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투석막을 이용해서 먼지, 단백질, 지질을 걸러내는 것을 바로 투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투석을 시키게 되면 참 용질은 어떻게 될까? 그냥 통과해요. 얘네는 걸러져요. 당연히 얘는 걸러지겠지. 그렇죠? 얘네가 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통과하고요. 그런데 이 콜로이드 입자가 가진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이 콜로이드 입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 한 가지가 크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좀 날듯해요. 그래서 그걸 틴들 현상이라고 불러요. 틴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산란 현상이에요. 빛의 산란 현상을 바로 틴들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을 갖고 있는데 입자가 너무 클 때는 빛의 파장보다 입자가 크다 그럼 빛이 통과하지 못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요. 빛이 산란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눈에 보이는 거야. 옆에 있어도 입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입자가 매우 작아서 빛의 파장 훨씬 커. 그럼 빛의 파장이 그냥 건너뛰는 거죠. 이 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빛보다도 작을 수도 있고 약간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콜로이드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참 용질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참 용질은 빛의 파장보다 짧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근데 이쪽 콜로이드 입자가 있으면 빛의 파장보다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막 튕겨져 나가요. 이때부터 눈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바로 틴들 현상이라고 해요. 빛의 산란 현상. 그럼 빛의 산란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침에 커튼을 딱 쳤어요. 햇빛이 지나가고요. 햇빛이 지나가는 게 위에 먼지가 쫙 뜨는 게 보이죠. 그 먼지가 바로 콜로이드 입자야. 그래서 빛의 파장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지 입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먼지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틴들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숲속에 들어갔어. 그럼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쫙 지나가는 게 보여요. 거기에 장자가 막 떠다니는 게 보여. 그것이 바로 틴들 현상이에요. 어떤지 알겠죠? 이게 바로 틴들 현상이고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얘가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브라운 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브라운 동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거야. 입자가 불규칙한 운동을 해요. 불규칙 운동을 하는데 얘가 스스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매와의 충돌 때문에 용매하고 빵하고 충돌한단 말이야. 용매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같은 거 보게 되면 방 안에 떠있는 먼지 같은 거 보면 먼지가 직선으로 막 움직이지 않죠?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왜? 동기와 충돌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걸 바로 브라운 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잉크를 떨궈요. 그럼 잉크가 막 직사각형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뚱뚱뚱거리면서 막 퍼지고요. 담변기가 막 뚱뚱뚱거리면서 막 퍼진단 말이야. 그건 바로 공기, 용매와의 충돌 때문에
입자가 불규칙한 운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는 그런 동안 해요. 근데 얘는 그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할 것 같은데 너무 입자가 크니까 용매가 충분해도 얘는 끄떡도 하지 않아. 얘는 불안동 안 해. 얘네만 하는 것이 바로 불안동이야. 그럼 불안동을 누가 만들었을까? 브라운이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비어하는 좀 있어요. 참 슬픈 전설이 아니었는데 이 브라운이 자기 이름을 따서 브라운 운동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브라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네임을 해보십시오. 브라운. 이 브라운이 이 브라운 운동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브라운 운동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식물 연구했던 그런 교수죠. 대학 교수 있었는데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학원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들한테 야 오늘 꽃가루 관찰할 거니까 뒷산에 올라서 꽃가루 좀 따와 그리고 현미경을 관찰해서 나한테 레포트 작성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교들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면서 막 정시간에 뛰어 올라가서 꽃가루를 따왔죠. 꽃가루를 따와서 현미경을 관찰했어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물가루 하나 떨어서 꽃가루를 딱 뿌렸죠. 뿌린 다음에 현미경을 딱 봤어. 근데 맹물 꽃가루가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얘가 막 끊임없이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교수님한테 이거 말해야 되겠다고 해서 뒤로 뛰어갔죠. 교수님한테 교수님 꽃가루가 살아있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죠. 뭐야? 주고 싶어? 빨리 가서 그려. 네. 그래서 갔죠. 근데 또 봤더니 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 죽이자. 그래서 꽃가루를 고온 고압에 살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이제 딱 봤어. 웬걸? 그리고 살아 움직여. 또 어떤 친구가 보고 그랬겠죠. 우와 꽃가루 살아있네 막 이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막 그리고 싶어 하는데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다 됐는데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빨리 레포트 작성 안 해? 내 주고 싶어? 막 그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쭉 갔어요. 대학원들 가서 이리 쭉 섰죠. 그래서 교수님 물어봤죠. 야 니네 오늘 꽃가루 그 현미로 관찰해서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제출하고 했지? 자 너 아직 못 그렸습니다. 너 다 못 그려. 주고 싶어 난리가 났죠. 막 교수님 막 주일동 사진동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학생들 막 되게 혼났죠. 학생들 생각이 뭐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말했죠. 교수님 꽃가루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랬죠. 그래 꽃가루 살아있는데 너무 죽을 것 같다. 너 죽고 싶냐? 내일까지 해와. 그랬어. 네 하고 학생들 왔는데 아무리 봐도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게 안 되겠다. 고온과 더 온도 높이고 압력도에서 완벽히 죽여버리자 해서 고온과를 더 살균했어요. 근데 웬걸 꽃가루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언제? 옛날 일입니다. 몇 년도인지 그게 모르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형은. 자 보자. 그 다음에 꼭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브라운 박사한테 박살났죠. 박살났는데 혼났어요. 그것도 못 그리고 말이야. 이 XX 막 욕 신나게 먹고 이제 책생이 안 됐어요. 근데 야 너무 억울한 거야. 분명히 꽃가루는 살아있는데 교수님 몰라.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말이야. 그래 우리가 꽃가루가 왜 살아있는지 왜 안 죽는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이제 일종의 조교죠. 조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꽃가루가 왜 도대체 살아 움직이는지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꽃가루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물 분자가 움직이는 거죠. 물 분자가 움직이면서 꽃가루를 빵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꽃가루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꽃가루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불식하게 운동을 하니까 그 충돌에 의해서 꽃가루가 불식하게 운동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발표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브라운 교수한테 갖다 줍니다. 브라운 교수님 저희가 이거 꽃가루 저번에 살아있다고 했는데 너는 또 그 얘기냐? 주고 싶냐? 막 이렇게 했죠. 저희가 좀 연구해 경우가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줬어요. 뭐야 이 쓰레기나 막 던졌어요. 딱 푸시죠. 씨 깨졌어 하면서 나왔겠죠. 학생들이 그 조교들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브라운 교수가 돌변했어요. 갑자기 제가 뿌렸던 레포트 기술을 막 쏘는 거죠. 불 떠오르죠. 이게 꽃가루가 살아 움직이는 게 꽃가루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용매운 충돌 때문에 입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좀 보이는 거네. 그래 이거 발표하자 너무 그래서 바로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야? 브라운 운동이야. 그래서 여기 슬픈 전설이 숨어 있는데 브라운 운동이 아니라 뭐야? 브라운 조교의 운동이 되는 거죠. 진짜? 네, 지금 말하는 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이렇게 인터셉트했죠.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밖에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자, 그다음에 참고로 세 번째 엉김
또는 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김, 염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콜로이드 입자, 먼지나 이런 입자들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압들이 있어요. 한쪽 종이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로이드 입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압들이 있는데 이 속에다가 어떤 전해를 집어넣어요. 양이온이나 음이온 성분의 전해를 집어넣게 되면 반대쪽 전하 끼고 있는 이온들이 얘를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뽀로로 하고 침전이 일어나요. 이걸 바로 엉김 또는 염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원자가 뭐가 있냐면 순두부 있죠. 순두부에 그래서 순두부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콩을 삶은 콩을 준비하죠. 삶은 콩, 영어로 뭐라 불러? The life is egg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삶은 콩을 준비한 다음에 삶은 콩을 맷돌에 갈아요. 그러면 콩 물이 떨어져요. 그걸 얇은 체에다가 걸러요. 그럼 밑에 또 작은 입자들이 밑으로 빠지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콩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부르죠. 콩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부르고 물론 실제로 콩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콩 콜로이드 용액에다가 간수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간수가 일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반대쪽 전할 끼고 있는 이온들이 얘를 들어가서 침전돼요. 이 침전을 건져서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남은 체 위에 남아있는 붉은 입자를 모아놓게 되면 우리가 먹는 두부가 되는 거고 밑에 가라앉은 고운 입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순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콜로이드 입자야. 이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이야기했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투석막을 통해서 투석을 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 투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제기를 못하는 환자를 대상하게 되는데 그 신장을 제기를 못하는 환자의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있다, 진짜. 자, 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몸으로부터 피를 뽑습니다. 이 환자의 피 속에는 무엇의 농도가 대단히 높다?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환자의 피를 뽑은 다음에 투석 기계를 통과시킵니다. 투석 기계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요. 자, 피를 뽑아서 투석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환자의 몸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거는 투석막에 되어 있는 파이프예요. 투석막에 되어 있는 파이프고요. 이런 파이프가 있고 이 안에 피가 지나가요. 피가 지나가고 이 주변에는 투석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투석액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투석액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자, 여기서 영재고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투석액의 성분과 투석액의 방향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석액을 집어넣고요. 여기서 투석액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투석액이고요. 얘는 낡은 투석액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뽑아서 이렇게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이쪽에서 올 때는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요. 이 투석을 거친 후 사람의 혈관으로 다시 집어넣을 때는 이때는 요소의 농도가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요소가 여기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로 걸러지냐면 요게 파이프라고 그랬었지. 자,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어. 파이프.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투석액의 성분을 한번 볼 거야. 이게 투석막입니다. 자, 투석막이고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은 다음에 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빠질 거야. 이렇게 빠질 건데 이건 투석막입니다. 투석막이니까 작은 구멍이 뚫려 있겠지.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안쪽에 혈액이 지나가요. 그럼 혈장의 성분, 혈액의 성분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점은 피가 지나가겠지. 투석막을 통해서 지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 투석막이 지나가는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주변에는 투석액이 차 있어요. 투석액이 있는데 자, 투석액의 성분을 한번 잘 봐봐. 투석액의 성분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요소 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까지만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는 밖으로 빠집니다. 농도 차이에서 빠지고 빠져요. 단백질과 지방은 뭐야? 콜로이드 입자야.
그러니까 투석막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통과할 수 없다. 얘는 안 빠져. 얘만 빠진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 사람한테 다 집어넣어줄 피는 그냥 단백질과 지방 말고 아무것도 없는 일단 피겠네요.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죠. 그래서 이 투석액의 성분이 포당, 아미노산, 무경류 모두 들어있는데 농도가 혈액 속에 있는 포당의 농도와 투석액 속에 있는 포당의 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속도와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어떨까? 같아요. 동적 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포당이 여기 아미노산이 빠져나오는 속도와 여기 수석 액속에 있는 아미노산의 농도 같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들어가겠지. 무경류도 같은 속도로 들어가겠지. 물도 같은 속도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수석 뭐하냐? 여기 봐야지. 자 여기 수석 액속에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빠져나오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석 전후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의 농도는 변화가 없다. 왜? 혈장과 수석액의 농도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동적 평면이 빠져나오는 것만 들어간다. 단백질 지방은 수석액 속에 포함이 안 되겠다. 왜? 얘는 어차피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요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는 오지 빠져나오기만 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달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요소가 빠져나온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수석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혈장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혈장의 이동 방향과 수석액의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효율성을 높여?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 치자. 자, 만약에 새로운 수석액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수석이 이렇게 빠질 거야. 혈액의 진행 방향과 수석의 진행 방향이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는 요소의 농도가 제대로 높아. 여기 요소가 없어. 여기 요소가 쫙쫙 빠져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쯤 왔을 때는 이 안쪽에 혈액 속에 있는 요소의 농도와 수석액의 요소의 농도가 어떨까? 비슷하겠지? 그럼 이때부터는 수석이 될까 안 될까? 요소의 수석이. 안 되겠지? 그럼 요소가 절반 정도 남아서 다시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50%밖에 걸리지 않아.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 치자.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갔어요. 이쪽에 지정한 수석액이죠? 여기 요소의 농도가 한 8 정도 있어. 근데 여기 뭐야? 요소의 농도가 10이야. 어떨까?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 거쳐온 후에는 이쪽에는 요소가 거의 없어. 요소는 2 정도밖에 없어. 근데 새로운 수석액에는 요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요소야?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수석액의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혈액의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에 비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효율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것이 주관식으로 나왔거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해야 돼.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당뇨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뭐 아마 저기 항산수를 배웠을 거야. 이거는 소변의 양. 이건 포도당의 양. 포도당이야? 여기가 포도당. 혈당이요. 체내의 포당의 농도가 많아질수록 혈당이 높아지겠죠? 높아져요. 그렇죠?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 포당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 이 그래프가? 요거 껍데기 이게 혈당량이야. 이게 제흡수량이야. 제흡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피 속에 포당 이만큼, 우리 혈장 속에 포당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제흡수하는 거야.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제흡수하는 거야. 이만큼 제흡수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야. 근데 이거보다 포당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제흡수하는 양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 차이 난 것만큼 소변에서 뭐가 검출되는 거야? 포당이 검출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소변에서 방출되는 포당의 양이라는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프도 여러분이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배설가스는 설명드렸고요. 네, 배설가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잘 쓰구나. 혈당량 거꾸로 혈당량이고요.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쓴 거 있죠? 그 파란색 쓴 것이 여과량. 포장이 많으면 그 많은 것만큼 여과가 될 것이고요. 여기 여과가 될 것이고 여과량이 되는 거고,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제흡수량입니다. 제흡수량.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흡수할 수 있는 제흡량이 이 정도만큼이야. 근데 그보다 넘어섰어.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소변에서 오줌이 검출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표현한 거,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책 한 번씩 보겠습니다. 책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보면 책 내용들이 너무 쓸모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있는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물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한번 보자. 자,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과 곰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생물과 곰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얘는 첫 번째 뿌리, 그 다음에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죠.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얘는 이제 식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물세포 중에서 얘는 진해세포로 되어 있어요. 진해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해세포의 반대 개념이 원핵세포인데, 원핵세포는 세균을 뜻하는 것이고, 얘는 진해세포 되어 있고, 얘는 진해세포 중에서도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 달리 액포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세포와 곰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엽록체, 액포, 세포, 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당연히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자,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와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얘는 핵이 존재해요. 핵막이 존재하는 세포를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해요. 진핵세포와 반대되는 개념의 세포가 바로 원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네? 자, 그래서 얘는 식물은 이제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데, 진핵세포의 종류는 이제 뭐 크게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식물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엽록체. 엽록체가 뭐 하는 건데요? 엽록체는 뭐가 일어나는 장소다? 광합성의 장소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물주머니인데, 동물 같은 경우는 배설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노폐물을 발산하면 그 노폐물을 배설별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할 수 있는데, 식물은 배설별이 없어요. 그래서 체내에 발생하는 노폐물이 있으면 그 노폐물을 에코라고 하는 물주머니에다 에코 속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체내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물을 에코 속에다 저장해요. 그래서 세포질의 산수를 조절해요. 산수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에코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 단맛. 사과맛. 사과 맛이 나죠. 예. 사과. 잘했어요. 예, 사과 먹으면 당연히 사과 맛이 나겠죠. 그렇죠? 내가 저저번 주죠? 저 옆에 반에서 어떤 여학생이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길래 내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죠.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라고 했죠. 그 친구가 헉 하면서 술 마시고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옛날이었어요. 예? 예? 아니요. 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웃었어요. 자,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맛이 나고 사과 맛을 먹으면 사과 맛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그 사과 맛이 나는 성분이 어디 들어있냐면 바로 애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즙 있죠? 바로 과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애플입니다. 이게 노폐물이고요. 네, 노폐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폐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포벽. 자, 세포벽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지? 그렇죠. 셀룰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 얘는 단단한 벽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줍니다.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얘네는 전투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투가성인데, 자 이거를 전투가성이 아니라 전투가성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야? 전투가성. 전투가성 뭔 뜻이야? 전체를 투과하는 다 통과시키는 거야. 얘는 물질 축을 조절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는 물질이 바로 세포벽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광합성을 뒤에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자,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한번 잠깐 봅시다. 광합성인데, 자, 광합성 할 때 이 광자가 무슨 광자야? 빛광자, 미치광자 아니야? 빛광자. 그래서 얘네는 빛을 이용해서 CO2와 H2 같은 무기물들을 모아서 C6H12O6 글루코스죠? 그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적고 얘는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이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냐? 빛에너지가 이게 아니죠.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빛에너지 이용해서 글루코스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방법. 그걸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이 광합성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글루코스 속에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어디야? 빛에너지야.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글루코스 속에 에너지가 잠기는 건데 이 글루코스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합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엽록체 속에서 진행됩니다. 엽록체 속에서.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합성했을 때는 폐하로부터는 강력한 빛에너지를 모아서 글루코스 속에 화학 에너지도 저장하고 이 글루코스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은 바로 여기 있는 글루코스를 거꾸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이라면 세포 호흡이 있는데 세포 과정은 반대입니다. C6H12O6 글루코스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거야. 그럼 이쪽은 에너지가 많고 이쪽은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반대로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고요. 이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건전지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 ATP야. 아파트 아니야. ATP야. 그래서 ATP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ATP를 통해서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ATP는 어떤 형태의 그 에너지입니까? 얘도 똑같이 화학 에너지.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글루코스를 CO2와 H로 분해해서 여기 글루코스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생물체가 쓸 수 있는 ATP 형태로 만드는 과정, 에너지를 변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이야. 얘는 화학 에너지를 포장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ATP 형태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세포 호흡입니다. 이 광합성은 엽록체도 진행되고요. 세포 호흡은 어디서 진행될까? 세포에 어디 있죠? 미토콘드리아. 요즘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그러면 광합성은 동배할까 신배할까? 얘는 신배. 얘는 신배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누가 해요? 둘 다. 얘는 동물심을 다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은 이것만 해요. 친구는 둘 다 해요. 친구는. 그래서 동물배영생물, 종속의 생물도 구분하는데 그건 좀 이따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광합성,
세법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미세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세법은 화학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화학에너지인 ATP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세법 호흡인데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화학 반응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과 세법 두 개 합해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보게 되면 굉장히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바꾸지. 그러니까 모아서 허접한 물질을 모아서 그럴싸한 물질을 바꿔. 그래서 이 광합성처럼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세법은 반대지. 아주 그럴싸한 물질을 쪼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별하다 할 때 입자를 써서 얘네는 이화작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합치는 거, 이화작용은 쪼개는 거. 동화작용의 대표 예가 누가 있어? 광합성.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 예가 누가 있어? 세포, 호흡 있어. 이 두 개 합해서 바로 뭐라고 해요? 물질대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독립형 생물과 종속형 생물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생물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보여요. 첫 번째, 독립 영양생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속 영양생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와 그러니까 영양소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형 생물이야. 이름 독립.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걸 바로 독립형 생물이에요. 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종속형 생물이고요. 자, 그럼 독립형 생물 한번 봅시다. 독립형 생물은 혼자서 두 가지 다 해요. 혼자서 동화작용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화작용도 해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합성이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자기가 만드는 영양소를 또 분해해요. C6, H12O6를 산소와 겹쳐서 이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혼자서 햇빛만 잘 주어지면 빛에너지를 받아서 글루코스 만들고요. 또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던 ATP 형태를 만들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걸 바로 독립형 생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형 생물의 대표 예가 바로 누가 있을까요? 식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바로 독립형 생물. 이 독립형 생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독립형 생물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면 제시문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종속형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살지 못해요. 누군가가 에너지원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거 먹고 힘쓰는 거야. 얘는 스스로 동화작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화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6, H12O6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얘네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던 ATP 에너지를 이렇게 얻게끔 되는 것이 바로 종속영양생물인데, 그러면 종속영양생물은 이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글루코스를 스스로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 놓은 글루코스를 내가 섭취해야 돼. 섭취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속영양생물의 대표 예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동물이겠죠. 그래서 식물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동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글루코스를 만들지 못하면 에너지원을 스스로 얻지 못하면 스스로 생성할 수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밀폐된 공간 안에 식물만 넣어놨을 때 또 동물만 넣어놨을 때 식물과 동물 같이 넣어놨을 때 과연 그 동물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 쥐 한 마리만 넣어놨을 때 밀폐된 공간 안에 식물과 쥐를 같이 넣어놨을 때 그때 그 쥐의 생존을 부를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밀폐된 공간 안에 G하고 C를 넣게 되면 식물은 뭐 할까? 광합성해요. 그럼 뭘 만들어내? 산소를 만들어내. 세포 호흡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 만든 요 산소가 세포 호흡에 쓰이게 되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밀폐된 공간 안에 G만 넣어놨어. 그럼 얘가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CO2 배를 만들어내요. 그럼 밀폐된 공간 안에 CO2만 많아지고 산소의 농도가 저하되면서 결국 그 동력이 죽는 건가 죽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문제 나오면 됩니다. 잘 나와요. 그 문제가. 자, 그래서 식물 파트를 들어가기 앞서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좋은 시간 많이 보게 되는데 힘내시고요. 예, 피곤하죠? 네, 이해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다녀오셔야 됩니다. 정말 다녀오셔야 예, 갔다 오면 갔다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의 구조 한번 보자. 자, 먼저 뿌리 한번 보자. 뿌리. 자, 좀 더. 자, 좋았다. 자, 뿌리 한번 보자. 좀 전에 저기 화장실가 간다고 했던 친구, 네, 뿌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뿌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모르는군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자고. 루트. 여기 쓰나? 네? ROT. 아, 그게 있어요? 아, 나 또. ROT요. ROT. 난 이렇게 쓴 줄 알았죠? 네. 설명했습니다. 자, 뿌리인데. 자, 이거 작학계죠? 자, 뿌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 뿌리. 자, 뿌리가 무슨 기능을 할까? 이거 중요해. 뿌리의 기능.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난 강조했어요. 자, 뿌리가 첫 번째. 얘는 지지작용. 지지작용. 그러니까 줄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땅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지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작용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호흡작용을 하는 거. 가능하겠죠? 호흡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문제는 모든 데가 다 존재하니까 호흡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작용을 한다. 열심히 광합성했어? 그럼 그걸 포당의 형태로 아니라 포당의 형태 말고 다른 형태, 녹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뿌리에다가 저장하는 식물 어떤 게 있을까? 고구마. 고구마는 뿌리예요. 그럼 감자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반찬을 먹는 것 중에 고구마 줄기 먹잖아. 그렇죠? 고구마 줄기 따로 먹죠? 미역줄기는 뭐예요? 아니면 고구마 줄기 태어났어. 뭐가 죽었어. 완전 맛있는데? 미역줄기는 들어갔는데. 아, 예, 그 고구마 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고구마 줄기 먹고 싶어요.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뿌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물. 흡수. 뭔가 좀 이건 기억해요. 흡수작용이야. 뭔가를 흡수합니다. 흡수작용을 해요. 뭘 흡수합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뭘까? 무기형. 영양성을 흡수하진 않죠. 영양성을 만들지, 그렇죠? 무기형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뿌리의 한 구조적인 특징을 보자. 자, 뿌리가 이렇게 돼, 뿌리 이렇게 탁 잘랐어요. 자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죠. 이게 보죠. 자, 먼저 명칭부터 한번 보자. 명칭. 요 불인데 요 불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 골무라고요. 뿌리 골무라고 하는데 얘가 땅속 깊이 막 파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뿌리 그 자체로 막 하기에는 뿌리에 막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뿌리 골무로 우리 막는 거죠. 막은 다음에 이걸 막 땅을 헤집고 막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뿌리 골무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작용을 하면서 이 뿌리 골무는 살아있는 세포로 할까 죽은 세포로 할까? 죽은 세포로. 죽은 세포로 만들어서 얘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땅속을 파고 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뿌리 골무. 뿌리 골무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뿌리에 보면 작은 솜털 같은 데 막 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할까? 뿌리털이라고 합니다. 자,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자, 뿌리털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뿌리털은 여러 개의 세포다, 한 개의 세포다. 얘는 한 개의 표피세포. 한 개의 표피세포고요. 얘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흡수작용을 한다.
물과 무기염물을 흡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야. 왜 통으로 뿌리돼 있지 않고 작은 솜털 같은 거 들어대니까. 무엇을? 표면적. 그렇죠. 표면적. 얘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게 그럼 끝이야. 딴 거 없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 뿌리털과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요 부분. 바로 뿌리 볼면 바로 이쪽이야.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생장점이라고 하고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위는 뿌리에서 세포 분열이 아주 제일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세포를 관찰할 때 뿌리 그 끝에 부분을 쓰지 않아요. 이게 중세포니까. 이거 잘라내고 요쪽 부분,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그걸 관찰을 해요. 그래야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진행되면 어쩔 건데 생장을 해요. 생장하는데 여기서 세포수가 많아서 되면 옆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커져요. 얘는 길이 생장을 해요. 길이 생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뿌리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장점, 뿌리털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뿌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뿌리가 있고요. 이렇게 된 뿌리가 있어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된 뿌리를 뭐라고 하냐면 고든 뿌리라고 해요. 고든 뿌리라고 그러고 얘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수염. 그래서 얘는 무슨 뿌리? 얘는 무슨 뿌리? 수염 뿌리라고. 궁금한 느낌 그런 거. 수염 뿌리. 보면 이거 아닐까 싶은데 수염 뿌리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고든 뿌리는 원뿌리하고 겹뿌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염 뿌리는 원뿌리와 겹뿌리가 둘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기억하자. 수염 뿌리의 대표는 얘. 옥수수, 보리 뭐 이런 것들, 맷덩이 식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건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랐어. 자, 이거는 이거야. 자, 이게 뿌리의 단면입니다. 뿌리의 단면이고요. 이 피자 모양 자른 겁니다.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요게 뭘까? 요게 뭐야? 뿌리털. 뿌리털이고요. 요 안쪽 있죠? 요거는 그냥 피층이라고 불러요. 피층. 그러니까 껍데기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쪽을 내층이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층이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동글뱅이 그릴 텐데 이렇게 동글뱅이 그릴 거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동글뱅이 나왔는데 지금 동글뱅이 두 개 타입을 그렸는데 이 두 개 타입 바로 뭐냐면 파이프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프였는데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구멍을 꼭 뚫렸는데 파이프가 된다는 건데 이 바깥쪽에 있는 파이프 있죠? 이 바깥쪽에 있는 파이프가 채관이야. 채관이고요. 안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된 파이프 이게 바로 물관입니다. 그러면 채관, 물관이 이따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채관과 물관을 통해서 어떤 성분들이 이동하는가 정도만 여기서 그냥 이해붙이자. 자, 채관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이동할까? 영양성분이 이동하죠. 그렇죠? 영양성분, 유기양분이 이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관을 통해서 뭐가 이동할까? 물이 이동하겠죠. 여기 물이 이동할 거 또 무기염류 이동한다. 무기염류 이동하는 파이프가 바로 물관입니다. 이따 다시 이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뿌리털 통해서 물을 흡수할 거야. 그럼이 궁금했지.
이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네 둘 다. 합시다. 네. 어제 과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붙은 아이들도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16명 중에 2명 떨어지고 14명 붙은 것 같은데. 네, 네? 4명 맞아. 네, 14명 붙은 것 같은데. 2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와, 그럼 다 붙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2차, 2차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그 떨어진 학생들은 시간과 돈, 그렇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런 꼴 안 나려면 합시다. 하자. 자, 여기에 물과 무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뿔이 이 물관 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야. 물이 이동하는데 물이 열이 여기 바깥쪽에 있다면 물이 이렇게 해서 물관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경로 한번 보자. 자, 물이 이동하는 경로. 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흙이겠죠. 흙 속에 있다가 이것이 어느 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뿌리털로 흡수가 되겠죠. 뿌리털로 흡수가 되고 뿌리털을 지나서 어떻게 될까? 피층을 지나서 피층을 지나서 내층을 가고요. 내층은 어디로? 물 관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순서가 맞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그냥 뭐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물이 흡수되는 원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 되는 거야? 어떤 원리? 삼투. 가비. 아래쪽으로. 삼투야. 자, 그럼 삼투가 뭔지 잠깐 정리해보자. 자, 삼투.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키워드 반투과성 막을 경계요.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을 경계인데 이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이야. 그러니까 뭐는 통과시키고 뭐는 통과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용맥, 물이죠. 물은 통과해요. 근데 설탕이나 소금 같은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반투과성 막을 경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근데 이 삼투를 선생님 삼투하고 확산은 같은 건가요? 같아요. 근데 제가 확산 배울 때는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얘는 거꾸로 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말장난이야. 그 말장난 이해하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얘는 확산과 방해 반대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얘는 확산이야. 확산과 방해는 어때? 반대야. 근데 얘는 확산이야. 왜 확산이 되는지 보자. 남겨지 마시고요. 설명을 잘 듣고 여러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신만이 못 찾아요.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하겠지.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자,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 있어요. 반투과성 막은 이렇게 간 구멍 뚫리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는 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용질은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에 똑같이 물이 담겨져 있다 치자. 자, 여기에 용질이 이렇게 있어요. 용질이 있고 용질이 있다 치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어느 쪽이 고농도야? 이쪽이 고농도고 저쪽이 저농도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 반투과성 막은 물만 통과할 수 있어. 용질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럼 이쪽이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야? 물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얘는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실제로 양쪽으로 같이 가요. 여기에 물 쪽밖에 없지? 물이 많지. 물이 이렇게 20개가 지나가면 이쪽 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 방향 몇 개 지나갑니다. 40개나 50개. 여기 애매모호하네. 예, 그냥 30개 지나간다 치자. 예, 그냥. 그래서 30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물이 10개가 지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양쪽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물이 이렇게 10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높아지고 얘는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지게 되겠지. 이게 바로 상수 현상이란 말이야.
선생님 근데 아까 처음에 삼투가 확산이라면서요. 근데 반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다가 삼투가 왜 확산이냐면 삼투는 물의 확산이에요. 물의 확산. 자 물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물도 용지라고 가정합시다. 용지라고 가정한다면 이쪽에 물이 조금 있고 이쪽에 물이 많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용질로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기는 물이 저농도고요. 여기는 물이 뭐야? 고농도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물의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투와 확산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물이 이동할 때야. 용매는 통할 수 있겠죠. 물만 이동할 거야. 그래서 물의 확산, 용매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죠. 맞죠? 그다음에 또 확산과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농도가 같아지게 돼요. 얘도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물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그렇죠? 농도 평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확산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삼투압이 뭐예요? 삼투압? 그 압력이잖아요. 삼투압이 뭐예요? 아, 삼투압이 뭐냐면 자, 삼투압 정의한 거 보자. 삼투압은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있겠지? 물 분자들이 병진, 회전, 진동을 하면서 물 분자가 이 반투막을 미는 힘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지. 그러니까 물들이 병진, 회전, 진동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고요. 여기 물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물이 미는 힘이 어떨까? 약하겠지. 그럼 물의 미는 힘,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가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물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낮아져. 자 그러면 만약에 영재고 시험에서 이게 이제 제시문을 주어졌다 시작. 그럼 이렇게 묻겠죠. 그럼 우리가 삼투압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묻겠죠. 원래 파이널 CRT라는 공식이 있어요. 반투표를 볼수 있어요. 그거 말고 삼투압을 재는 방법. 자 얘를 가만히 냅둬요. 얘가 물이 쫙 올라가겠죠? 물이 쫙 내려가요. 그리고 농도가 같아졌을 때 딱 멈추겠지. 그렇죠? 얘가 올라오려는 힘이 바로 뭐야? 삼투압이란 말이야. 근데 올라오려는 힘을 잴 수 있어 없어? 잴 수 없지.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 왜 기다려. 그래서 얘가 딱 멈췄어. 이때 얘를 눌러 차차차차차차 눌러서 원래대로 복구되는 데 필요한 압력 이게 바로 뭐야?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영재 문제 줄 수 있겠죠. 야 이런 문제 이용해서 바닷물을 가지고 내가 담수를 만들고 싶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까? 이걸 이용해서 바로 그 방식을 하는 거야. 역삼투가 되는 거죠. 역삼투. 역삼투는 뭐냐면 삼투압보다 더 큰 위치를 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역삼투가 어떤 거냐면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반투막이 있어요. 여기에 바닷물이 있어. 여기 그냥 맹물이 있어.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냥 물에서 바닷물 쪽으로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은 점점 줄어들고 바닷물은 점점 올라가겠지. 그렇지? 3점을 다녀. 근데 내가 더 삼투압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 물만 이쪽으로 모이겠지. 그럼 여기 물이 더 많아지겠지. 이게 바로 뭐야? 역삼투 방식이야. 이 역삼투 방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 있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만든 것이 저 중동 지역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닷물 중에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든 거죠.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통해서 역삼투압.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삼투압이야. 그럼 물이 이동할 때 물이 이렇게 쭉 이동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삼투압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쪽 바깥쪽에 농도 높을까 낮을까? 바깥쪽에 안쪽과 바깥쪽으로 갔을 때 이쪽이 낮겠지. 이쪽이 저농도고 안쪽으로 가면 날수록 어떨까? 농도가 고농도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의 이동은 이쪽 방향이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농도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농도가 높아지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 물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로 뭐야? 삼투야.
이해됐죠? 그럼 이 삼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식물 뿌리에서의 물음수가 삼투고요. 또 하나는 뭐야? 배추 절이기. 그렇죠? 이게 뭐죠? 근데 지금 그림을 무시하는 겁니까? 해삼이. 기영이. 정정공시야. 발바닥 그리는 거 아니에요? 발바닥? 어, 얼마나 이게 막 이거. 아, 이 만학생들 내 편이 하나 없고 뭐죠? 이게 배추입니다. 배추. 자, 나대지 마시고요. 자, 여기 배추인데, 자, 배추 절일 거야. 그럼 여기 주변에 뭘 뿌릴까? 소금을 뿌리죠. 그럼 여기가 공도 되는 거, 여기 정원도 되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쭉 하고 빠져버리죠. 배추 절이. 그렇죠? 그래서 정원에서 공도로 물이 빠지는데, 그럼 내가 긴장을 할 때 배추 주변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그럼 물이 잘 빠지게 하려면 삼탑이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지. 양쪽 안면적이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삼탑이 크려면 여기에 소금을 어떻게 줄까? 더 많이 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가 지날수록 삼투압이 커지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삼투 현상이 생기는 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물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속된 말로 물 분자는 끊임없이 나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대고 있는 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세 가지 운동을 해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기체들도 그런 운동을 하거든. 여기 기체 입장에서 치자. 기체 입장이면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병신.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얘네 발음 잘해야 돼. 병신 아니죠? 뭐야? 병신. 회전. 그 다음에 진동 운동을 해. 액체와 기체는 둘 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운동에 좀 큰 쪽에 속하는데 이 액체, 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하는 거겠지? 이동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니까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지. 그래서 삼투하고 무엇에 비례한다?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데 무슨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 절대 온도에 비례. 그래서 예? 절대 온도 켈빈. 나중에 별겁니다. 그러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농도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럼 이 비례 표시를 넣는 거 뭐가 필요해? 상수가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상수를 쓸 건데 그 상수가 이거는 물 분자 운동에서 생기는 운동이야. 그렇죠? 그러면 물 분자의 운동은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마치 누구처럼? 기체처럼. 그럼 기체 운동을 표현하는 상수가 뭐야? 기체 상수 R이지. 훨씬 수 있어요. 운동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 R,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복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삼탑이 커지려면 농도가 높고요.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은 양쪽의 농도가 잘 돼야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야 된다. 온도 높을수록 더 확산은 더 잘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식물 더 잘 자라게 하고 싶어. 그러면 무기압을 좀 많이 넣어도 될 거야. 그렇죠? 비료를 넣어준단 말이야. 비료를 넣었는데 비료를 내가 듬뿍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웬일 식물이 시름시름 하더니 난 알아요 하더니 시름시름 안 해. 그러더니 결국은 식물이 죽어요. 알아요. 왜요? 너무 재밌어. 써먹어요. 너 밥 혼자 먹어. 지금도 혼자 먹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고. 여기 이 식물이 결국 죽게 된다. 비를 너무 많이 주시면. 왜 식물이 죽어요? 농도 기울기가 뒤집어지고. 내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니까 여기가 정도, 여기가 고농도라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료를 많이 주니까 이 주변이 뭐가 되는 거야? 고농도가 그리고 어떻게 될까? 물이 다 빠져나와서 식물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이 말라 죽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막 이걸 뿌리게 되면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흙 속에 물용량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식물이 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식물이 어떻게 될까? 고사 말라주게 된다. 아빠 갖기는 난초가 있어. 이걸 소문 없이 죽이고 싶어. 그럼 소금 한 줌 써서 쫙 주변 골고루 끓이게 되면 이유 없이 너 난초가 시름시름
난 알아요. 너 신문 알아요. 그래서 신문이 맛이 같은지. 그렇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할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삼주라고.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줄기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저기 뿌리 이야기했던 친구 줄기가 이거 뭐죠? 스템. 스템. 요즘에 한참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지 않는지. 스테미나. 그 이번에 말하는 게 줄기세포 있죠? 그 줄기세포가 영어로 이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스템셀. 줄기세포. 자, 줄기야 줄기. 자, 줄기인데 자, 줄기의 기능 한번 봅니다. 줄기의 기능. 자, 줄기의 기능. 첫 번째, 줄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지지작용이에요. 버텨줍니다. 줄기에 매달린 것이 뭐 이파리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저장. 호흡. 저장작용합니다. 저장작용하고요. 그러니까 줄기에다 저장한 것이 있어요. 누굴까? 감자. 그러니까 감자는 줄기입니다. 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살아있는 모든 세포를 뭐 한다? 세포? 호흡을 한다. 그래서 호흡작용인데. 자, 호흡작용 하는데, 추운, 그러니까 그 여름에 이파리가 많을 때는 그 이파리에서도 역시 세포 호흡을 해요. 세포를 해서 이제 에너지 만든단 말이야. 근데 가을되면 어떻게 이파리 다 추락해요. 없어져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호흡작용을 하게 되는데, 피목이라고 있어요. 자, 이 피목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세포를 합니다. 피목이 뭐예요? 자, 피목이 뭐냐면 나무 줄기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서 나무 같은 거 보면 나무 줄기가 밋밋하지 않거든요. 막 갈라져 있지. 그래서 이 줄기에 막 작은 틈이 생기잖아. 그렇지? 이걸 바로 뭐라고 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틈 사이로 산소를 받아들여서 호흡을 한다. 그거 막으면 못 쉬어요. 근데 그걸 다 막을 수가 있나? 못 쓰게 지고 계셨는데 너무 자꾸 줄이려고만 다시 배워가 겁나네. 자, 네 번째.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치?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슨 작용? 운반. 그치. 얘는 운반작용. up and down 하면서 운반. 그래서 얘가 운반하게 되는데 택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막 오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이 있고요. 체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영양 성분과 물과 무기염물을 이동시키는데 일단 나중에 설명할 텐데 미리 한번 하자. 자, 물관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업이야 다운이야? 얘는 업입니다. 업이고요. 체관은 유기양분이니까 뭐예요? 다운. 다운이야. 방향을 일단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도 한번 보자. 물은 안 내려가요. 네? 물 안 내려가요. 올라가야죠. 우리 저기 못 사는 거. 내려갈 수도 있어. 아, 그렇지. 뭐 내려올 수 있지. 내려가면 이제 죽겠죠. 얘가 이제 물을 밖으로 내뱉으니까 물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조금 자꾸 뿌리면 반응하겠지.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줄기 한번 보자. 줄기. 요게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으면 요게 자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기라 치자. 내가 줄기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줄 거야. 그게 막 자른 거 막 야 진짜 자른 거 어떻게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자 누구 자른 자 보자 이거 보자. 이것도 중요해. 여기에 겉에 껍데기에 표피한 걸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뭘까? 물관. 요거 바로 물관. 요거
형성층. 중요해. 중요해. 그 다음 색깔 칠해야 되겠지? 이렇게. 체관.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한 거 있죠? 요게 체관. 체관이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것이 뭘까? 물관이야. 자, 체관 물관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자, 먼저 형성층을 보자. 자, 이 형성층은 아까 여기 뿌리에 보면 생장점이 있었지. 얘랑 비슷한 거야. 얘네는 여기 세포 분열이 어마무시하게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아주 폭발적으로 판타스티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장을 해요. 생장을 하는데 얘는 위아래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얘는 부피생장. 옆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저렇게 굴러지는 거지. 물론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부피생장 잘하고 부피생장을 해요. 근데 이 부피생장이 1년 44초 항상 똑같을까? 아니겠지.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겨울에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쭉 가다가 정체되어 있고 빠르게 가다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지나고 흐리고 지나고 흐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생장이 균일하지 않고 그 부피생장에 차이가 생기고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뭘까? 나이테라는 거예요. 나이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 나이테구나.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물관층을 한번 보자.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물관은 어느 쪽에서? 위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죠? 얘는 물과 무경류고 얘는 영양성분이야. 근데 이 물과 체관이 좀 생긴 거는 좀 달라요. 먼저 물관 한번 보자. 이게 물관입니다. 물관이고요. 체관입니다. 분리돼 있어요. 좀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체관입니다. 물관 체관 그림 간단히 그렸고 이 물관과 체관이 하는 역할의 차이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또 다른 차이점 한번 보자. 물관은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얘는 죽은 세포 되어 있어요. 죽은 세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두껍고요. 그 다음에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고요. 얘는 세포벽이 어떻다? 세포벽이 얇다. 이건 그냥 기억해요. 암기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 체관이 되면 뭔가 이상한 게 생겼어요. 여기 주변 뭡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확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확대합니다. 안 되네. 예, 확대 안 돼서 직접 그리겠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확대했습니다. 확대했고요. 여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 뚫려 있고, 요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채판이라고 해요. 채판. 그러니까 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채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골라낼 때 이렇게 채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 채판이야. 작은 구멍 뚫려 있어. 그래서 이 유기 양분이 내려오다가 이거를 지날 때 어떻게 될까? 좀 속도가 지체가 돼. 속도가. 그러니까 얘는 중렬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는 뭐야? 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쫙 떨어져요.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연력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떨어지면서 채판을 지나면서 툭툭툭툭툭 걸러지고 툭툭툭툭 걸러져서 약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채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판이고, 체판은 어디에만 있다? 체관에만 있다. 그 다음에 물관은 죽은 세포,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 한번 봐봐. 방향 한번. 방향은 얘가 업이고 얘는 다운이야. 위치 한번 보자. 체관이 바깥쪽에 있어, 물관이 바깥쪽에 있어. 체관이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식물체의 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식물체의 줄기가 있을 때 이쪽 겉에 부분을 잘라냈어요. 이렇게 잘라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상바퀴라고 해요. 환상바퀴가 있으면 여기에 물관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물관까지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되나? 죽죠. 그렇죠? 물관이 아니고 여기에 바깥에 체관이 있는데 체관만 이렇게 제거합니다.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물은 위로 올라가요. 광합성에 유기양분이 내려오는데 여기 막혀있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다. 밑에가 부풀어 오를까? 위에가 부풀어 오를까? 위에가 부풀어 올라가요. 왜?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열매가 있어요. A 쪽에도 열매가 있고 B 쪽에도 열매가 있는데 A 쪽 열매와 B 쪽 열매 중에 어느 쪽의 열매가 더 클까요? A 쪽의 열매가 훨씬 더 크겠죠.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유기양분이 여기에 정체에서 걸리니까 이쪽이 유기양분이 충분하지만 이쪽에 유기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 크기가 더 작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지요. 그래서 줄기 다 이해했습니다. 예. 무게압류가 위에서 계속 물면 그럼 새로운 공간이 공급이 안 돼요? 뭐 새로운 무게압류 공급이 안 돼요? 안 터져요? 이거요? 네. 안 터집니다. 뿌리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뿌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원래 인생 한 번인 거죠. 그래서 좀뭐 어떻게 되겠죠.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죽진 않네요. 책에서. 그럼 고무나무는 뭐예요? 네? 고무나무 뭐가 글쎄요. 나오는 거예요? 수액. 이거 수액을 그 소나무처럼 이렇게 어떤 그 벌레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액을 내보낸대요. 그래서 몸에 상처 났을 때 수액을 내보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작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액을 모아서 고무 같은 수액을 내보낼 수도 있고 송진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고무나무 열매는 글쎄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서 나대지 마시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줄기까지 봤습니다. 자, 줄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뿌리 줄기 대로 들어갔다. 잎으로 가시고. 와, 자, 잎. 아까 저기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잎이 영어로 뭐야? 마우스요? 리브 어? 리브 아니에요? 얘가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럼 헤어지는 거 아니야? 립은? 복수로 자, 잎 보겠습니다. 잎. 자, 잎인데, 자, 잎이 하는 작용 한번 보자. 잎이 하는 작용. 이것도 중요해요. 잎은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할까요? 자, 얘는 첫 번째 무슨 작용?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호흡 작용하죠. 세 번째 뭘까? 이거 말했는데? 증산작용. 근데 저 좋아요. 네? 저 좋아요. 이거 작동을 왜 지나가면 안 켜진다. 아, 이거 낙엽 떨어지는 게 자꾸 나요. 그럼 잡아야 되네. 증산작용.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잎에서 무엇을 내뿜는 거지? 물을 밖으로 내뿜는 거죠. 물을 밖으로 내뿜는 거.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증산작용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이 증산작용의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을 왜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뿌리에서 물을 끌어와. 그렇죠. 뿌리에서의 물 상승, 뿌리에서의 물 상승이고요. 물을 올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온도 체온 조절. 체온 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체 내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물의 양 조절, 뭐 같은 뜻인데 사실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뜻이야 이거 사실은. 체내 무기염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염류 농도를 조절하는 것.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대비로 이건 다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서 중간점이 제일 중요하시죠. 예? 중간점이 제일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시험 대 제일 잘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양수는 한 번에 어차피 나가면 들어오는 모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H2O가 나가면 위에서 또 올라오는데 모델을 양수절을. 계속 펌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염류 농도 조절을 좀 더 갖다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두 개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보다 사실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무기염류 농도를 조절하는 걸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 이렇게 잘라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를 탁 잘라봤어. 탁 잘라봤어. 그럼 이제 단면을 볼 수 있겠지? 자, 단면 한번 보자. 단면 보면 비교리면 할 일이 많아져. 자, 이렇게 되면 되었습니다. 네. 요 이제 세포들이란 말이야. 식물 세포들인데 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요 세포를 표피세포라고 해요. 표피세포라고 해요. 표피세포라고 그러고 요 세포 여기는 전부 다 뭔가 들어있어요. 제가 초록색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야. 그래서 얘를 유세포라고 해요. 유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파이프야. 그래서 이걸 관다발 세포라고 해요. 관다발 세포라고 그러고 이것도 역시 표피세포야. 근데 세포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조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표피세포가 여기 모인 이쪽 그룹 얘네를 우리는 표피조직이라고 해요. 표피조직이라고 부르고 이 표피조직에는 무엇이 없다? 엽록체가 없다는 걸 기억해요. 얘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으면 뭘 못한다? 광합성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식물의 이파리 보면 식물의 이파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밑에를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까칠까칠해요. 근데 위를 보면 어때? 맨질맨질하고요. 근데 그거를 좀 뭐 손이라든가 어떤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문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윤기가 나요. 심지어 윤기가 납니다. 윤기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는데 그 코팅이 뭘로 돼 있냐면 왁스로 돼 있어요. 왁스층이 있습니다. 왁스층이 있고요. 이 왁스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큐티클이라고 해요. 큐티클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표피세포 위쪽에 큐티클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 보고? 물이 한 번에 증발하는 거. 그렇죠. 이 큐티클층이 있어서 얘는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이게 누가 지었어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이 큐티클층입니다. 큐티클 왜요? 좀 기억나요? 네, 큐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세포들, 광합성하는 유세포들이 촘촘히 배열돼서 마치 여러분 책상에 쭉 배열된 것처럼 촘촘히 배열되는데 이 조직을 우리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 책상 조직이라고. 책상 조직이라고 부르고 이쪽 울타리 조직이나 책상 조직은 유세포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유세포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세포가 대단히 많다는 게 뭘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야.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광합성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유세포 존재하는데 듬성 존재. 그래서 얘네를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이 뭔 뜻이냐면 스폰지 뜻합니다. 스폰지. 그래서 얘는 해면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유세포의 밀도가 좀 낮습니다. 유세포의 밀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합성이 좀 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거 전체 다 울타리 조직처럼 빽빽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는 듬성하게 있는 거야, 유세포가? 효율을 귀찮아. 효율을 위해서 뭘 효율을? 뭐가 필요해? 빨리 어차피 만들어. 뒤에 있으니까 빽빽지 않는 거다. 아니요. 아니 귀찮아. 아니요. 무언가 즉시 상식적이에요. 수증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귀찮다 이게 제일 조금 비슷했어요.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어디 있노? 여기 있지? 자, 광합성을 보자. 자, 광합성 하기 위해선 CO2 기체를 흡수해야 돼요. 얘는 기체야. 물은 뿌리에서 흡수할 거야. 그렇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CO2 기체를 흡수할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빽빽하게 울타리 조직처럼 다 전체가 되어 있다면 기체가 이 기온수에 들어온 다음에 이쪽까지 갈 수 있나? 못 가죠. 그래서 기체들이 쉽게 기체가 통과할 수 있게끔 여기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듬성 빈 공간이 많은 곳이 바로 뭐냐면 기체의 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머 얘는 뭡니까? 얘가 바로 관다발이야. 관다발이 뭐냐면 파이프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체관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체관이고 위쪽에 있는 건 뭘까? 물관이야. 이거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억해요. 체관이 미기한분이고 물관은 물이잖아. 어느 게 더 무겁지? 유기한분이 더 무겁잖아. 그 밑에 가라앉아.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지? 여기 몇 배 되나? 20분이요. 아니 몇 배 되나? 끝났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어우 못 따졌네요.